김민재 선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리버풀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 평가전이었었는데요. 이 경기 독일 현지 언론도 놀랍다고 했던 이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뿐 아니라 주요 활약상 어땠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 분명히 풀핏은 아니었지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이 경기에서는 패스 능력이 유난히 빛을 발했었는데요. 먼저 그 11분경에는 키미가 코너킥을 파포스트로 올린 걸 김민재 선수가 이제 타점 높은 헤딩으로 이제 떨궈줬고, 이게 땅을 튀겨서 올라온 거를 파바르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아쉽게도 골대를 맞췄고 이어진 리바운드 슈팅이 이제 골대를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예, 사실 가와사키전도 그렇지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뛸 때보다 그 세트피스 상황, 코너킥 상황에서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맡더라고요. 원래 그가 김민재 선수는 세트피스에서 공격은 잘 안 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속도를 기반으로 한 수비력도 강점이지만 김민재 선수의 또 다른 강점으로 뭐 입단할 때 기록으로도 소개가 됐지만 이 빌드업 능력, 여기도 주목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전환 패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왼발잡이가 아니잖아요. 오른발잡이여서 쉽지 않음에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가장 발전한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14분경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파바르에게 정교한 방향 전환 패스를 넘겨줬고, 이를 이제 파바르가 받아서 그대로 치고 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게 그 패킹이라고 해가지고 상대 수비를 몇 명을 넘어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새는 작용하는 그런 그 통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버풀 수비 5명을 넘어가는 패스인 거죠. 사실 리버풀 자체가 또 개겐 프레싱이라고 전방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인데, 이런 팀일수록 상대를 끌어들이고 한 번에 뒷공간을 때려 넣는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투엘 감독의 노림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16분경에는 상대 수비가 3명 있는데도 거기를 가로지르는 무시알라한테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줬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시알라가 받아서 드리블로 치고 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사실 김민재 선수 등번호 3번 얘기 드릴 때 처음 사비 알론소가 왔을 때 3번 달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약간 사비 알론소 같은 대지를 가르는 조금 패스였어요. 그리고 도움이 정말, 이게 진짜 사비 알론소 같은 그렇죠. 패스였죠. 예.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33분경에 라이머의 패스를 받아서 환상적인 롱 패스를 줬고, 이를 받은 이제 그나브리가 그 마팁이 커버를 들어오자 접는 동작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마팁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고, 그렇게 제친 다음에 오른발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습니다. 이 어시스트 정말 기가 막혔는데, 단순한 그냥 롱패스가 아니라 휘어 들어가는 궤적도 좋았고 그나브리의 동선에 정확하게 떨궈주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알론소 같기도 했고, 뭐 이런 플레이를 보면 베켄바워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도 워낙 좋았죠. 그러니까 딱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정말 정교하게 지나간, 이건 그러니까 그나브리와 김민재의 아이 컨택이 통한 그 작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처음 합류했을 때 그나브리 선수랑 인사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서로 좀 그라운드에서 호흡도 잘 맞는 것 같고, 또 사실 리버풀도 어떻게 보면은 김민재 선수한테 좀 관심이 있던 팀인데 이런 마팁의 문제라든지 뭐 후반에 나온 코나테라든지 뭐 김민재 선수 이런 능력을 봤을 때 좀 아쉬워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는 독일 매체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 좋은 표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뭐 타게스자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그 문자 중계에 부제목으로 이제 그 볼 가치가 있었던 신입생 김민재의 어시스트, 그나브리가 바이언을 위해 답을 해주다, 이렇게 나온 거였고요. 사실 먼저 두 골을 내주면서 끌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추격골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이 추격골이 또 나와줬기 때문에 4대3으로 역전승까지 거둘 수 있었던 발판이 되는 그런 골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빌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 거리가 50여 미터에 달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또 강력한 패스였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키커지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은 초반에 이제 비틀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흐름을 회복했고 마침내 그 투엘 감독에게 웃을 이유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김민재가 자기 진영에서 그나브리에게 놀라운 패스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나브리가 이를 능숙하게 마무리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 놀라운 패스라는 표현이 이제 그 위버라겐데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네, 사실 키커지 같은 경우에는 그 들뜬 표현, 좀 약간 호들갑을 떠는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 조금 우리도 놀랐다, 약간 좀 주목해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패스 맵인 건데요. 보시면은 반대편은 이제 전환하는 패스도 있었고 롱 패스가 이제 도움으로 연결되기도 했던 거였죠. 그리고 패스 미스가 딱
두 번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제 파바르한테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들을 상당히 잘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차례나 이렇게 연결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뭐 지난 경기는 파바르랑 센터백 조합을 이뤘었는데 이번 경기는 파바르가 풀백으로 갔을 때 오히려 김민재 선수랑 합이 좀 잘 맞는 느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수비 장면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4분경에 이제 조타가 살라한테 환상적인 패스를 줬었고, 이게 그 살라가 사실 골키퍼랑 1대1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와가지고는 앞에서 이제 막아내는 장면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타겟스라이트에서는 리버풀의 다음 역습기에 바이에른은 후방 움직임이 너무나도 열려 있었다. 하지만 김민재가 마지막 순간에 살라의 마무리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뭐 이번 경기 사실 살라 선수 전반적으로 경기력 좋았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좀 유독 살라를 좀 많이 막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골을 넣을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뭐 김민재 선수가 학포한테는 조금 고전을 했지만은 살라는 꽁꽁 묶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7분경에는 로버트슨이 이제 또 살라한테 환상적인 롱패스를 넘겨줬는데 이걸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따라 붙어서 앞에서 잘라낸 거죠. 사실 이 장면도 원래 살라가 이제 오른쪽 공격수로 나왔으니까 왼쪽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랑 부딪히는 건 맞았어요. 근데 이 장면은 살라가 순간적으로 이제 왼쪽 전방으로 이동하니까 그것도 김민재 선수가 따라왔던 것, 이걸 봤을 때 이제 투엘 감독이 살라 막아라 약간 얘기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11분경에는 살라의 패스를 맥칼리스터가 받을 때 이제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가로채기를 하면서 키미한테 바로 패스를 연결해 준 건데요. 이건 약간 조금 파울성이긴 했지만은 심판 자체가 판정 기준이 조금 관대했다 보니까 영리한 플레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심판에 맞춰서 그렇게 플레이를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24분경에 알리송의 롱패스를 학포가 받을 때 이때 터치가 튀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었음에도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학포가 밀려서 넘어진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뺏은 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대로 스루 패스를 준 게 텔한테 그대로 연결된 거. 예, 그리고 또 공격 장면까지 이어졌고 김민재 선수 또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함께 올라가주면서 좀 총공세를 펼쳤던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그 40분경에도 아놀드가 이제 그 로빙 패스를 살라한테 연결해 줬는데 김민재 선수가 헤더로 차단을 하면서 이것도 단순 차단이 아니고 마티스텔한테 또 그대로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머리로도 그냥 정교하게 패스를 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차단과 동시에 논스톱 패스가 나가니까 공격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잖아요. 네, 그 44분경에도 조타하고 이제 몸싸움에서 이겨내고서 그대로 이제 파바르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김민재가 커버해야 될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파메카노가 도리어 옆에 있어요. 예. 그리고 조타는 왼쪽 측면 공격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김민재가 저기까지 나가가지고 뭐 그 나폴리에서 종종 보여주던 장면이긴 했죠. 예, 사실 김민재 선수 뭐 후방을 다 커버하는 원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는 선수기 때문에 바이에른에 와서도 이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 뭐 이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과 리커버리 맵인 건데요. 히트맵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왼쪽 구역들을 그것도 이제 세로로 길게 막긴 했어요. 하지만은 리커버리 한 곳들을 보면은 공격 진영 2개, 그리고 오른쪽 진영 2개. 그러니까 그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리커버리들을 하는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점으로 표시들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흥미로운 것은 결국엔 자기 진영 쪽에서 아예 위험 자체를 주지 않고 다른 선수들의 진영에 가서까지 뺏어오는 뭐 전천후 수비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태클을 기록한 거는 사이드 지역에서 이제 태클을 성공을 시켰고요.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모두 다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차단, 정말 위험한 장면, 그 살라의 그걸 그렇죠. 막아낸 거기도 하고요. 또 이제 클리어링도 위험 지역에서 해낸 거였죠. 그러면서 이번 경기 뭐 기록 자체가 전체적으로 높긴 해요. 뭐 그가 태클 성공률 100%고요. 그 패스 성공률 95%, 투원 실패했으니까 예. 그 전체 볼 경합 승률도 66.7% 상당히 좋았거든요. 다만 하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공중볼 경합 승률은 50%로 센터백인데 조금 낮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시절 기록까지 비교했을 때도 조금 김민재 선수답지 않았던 것은 역시 그 몸 상태의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가 세리아에서는 가장 많은 공중볼을 획득한 선수였잖아요, 김민재 예. 선수가. 분명히 군사 훈련의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좋은 기록들로 인해서 이번 경기 전반전에는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센터백 조합이었고 후반전에는 더리우트가 들어와서 뛰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수비 라인, 풀백까지 포함을 다 해도 최고 평점을 좀 받았습니다. 예, 반면 이제 그 파바르하고 우파메카노가 평점이 낮게 나왔었죠. 예. 네. 또 중요한 게 스타니시 선수는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물론 풀백으로 나오긴 했지만 득점을 했음에도 평점이 7.2점인데 어시스트를 뭐 기록한 게 도움이 됐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7.4점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사실 더리우트 선수도 어시스트를 하긴 했잖아요. 네, 그 롱패스, 환상적인 롱패스로 어시스트 하긴 했었죠. 예. 근데 더리우트도 6.9점이니까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분명히 통계 기록 소파스코어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판다이크가 리버풀의 그 수비수로 8.0점 높은 평점을 받긴 했지만 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 저희도 김민재 선수를 마냥 칭찬만 할 수 없는 게 평점이 감점될 만한 요인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경기 시작 108초 만에 김민재 선수가 학포를 막으러, 그것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 막으러 가다가 학포가 여기서 이제 영리하게 조타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여기까지 갈 필요성이 없긴 했어요. 이게 오른쪽 구역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도리어 왼쪽에서 있으면서 만약에 우파메카노가 뚫렸을 때 그때 이제 커버를 갔으면은 그만 학포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무리해서 차단하려고 올라갔는데 그걸 차단을 못하면서 빠뜨렸고, 그러고 나서 솔직히 이제 평소보단 조금 힘이 붙였는지 쫓아가는 속도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실점을 했는데, 뭐 다행히 이 장면 이후에는 뭐 거의 본인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키커즈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수비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경기 시작 108초 만에 학포와 이제 조타의 간단한 원투 이후 일찌감치 골을 넣으면서 둘은 환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예 김민재 외에도 그의 파트너인 우파메카노가 불필요하게 전진하면서 나온 골이었다. 그리고 리버풀의 공격은 계속됐다. 바이에른은 높은 포백 라인을 시도했지만 분명히 라인 컨트롤에 문제가 있었고 너무 큰 격차를 보였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처음으로 사이드라인에서 맹렬히 지시를 보냈고, 4분경에 살라로부터 실점 위기에서 팀을 구해준 김민재에게 감사한 시점은 180초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실점을 했고, 그 장면을 보고 또 투엘 감독이 화가 났는데, 다행히 그 뒤엔 또 김민재 선수가 위기를 막아내긴 했지만, 근데 그 위기가 나온 것 자체도 좀 수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라인 컨트롤이라던가 간격 문제라던가 그리고 서로의 이제 구역들이 있는 건데, 그거에서는 아직까지는 호흡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고 훈련한 날도 얼마 안 된 데다가 정상 몸 상태도 아니니까 다듬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빌트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밑에가 이제 빌트지인 건데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둘 다 완전히 잘못된 위치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도 주전 조합이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아니라 더리우트 김민재인데, 아쉽게도 이 두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바이어는 독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운터하잉에서 모나코하고 이제 평가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이때는 이제 좀 더리우트하고 호흡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후에는 곧바로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DFL 슈퍼컵 같은 경우는 우승 트로피 하나가 또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분데스리가 우승팀과 DFL 포칼 우승팀의 그 자존심 대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 경기는 무조건 더리우트 김민재가 선발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코전에 먼저 한번 발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8월 8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0시에 킥오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훈련 때 맞춰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실전형 경기에서 좀 짜 맞춰봐야지 이제 공식 경기에 쓸 수 있으니까, 바이에른과 모나코의 경기만큼은 더리우트 김민재 조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틀 훈련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문제들을 조금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더리우트와의 호흡은 어떨지, 독일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훈련 소식과 또 바이에른 뮌헨에 관련된 모든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